1970년 봄, 20살 영희는 꽃처럼 아름다웠다. 긴 생머리를 두 갈래로 따내린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그녀는 매일 밤 작은 거울 앞에서 빗질을 하며 꿈을 그렸다. 언젠가는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버지가 정해준 중매로 만난 남자 김철수는 겉으로는 번듯한 공무원이었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영희를 하나의 물건처럼 품평했다. 얼굴은 괜찮네. 애는 잘 나올 것 같고. 영희의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결혼식장에 섰다. 20살 영희의 인생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신혼여행도 없었다. 철수는 첫날 밤부터 영희를 거칠게 다뤘다. 사랑이 아닌 소유욕이었고 애정이 아닌 지배욕이었다. 여자는 남편한테 순종해야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영희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철수의 주먹이 날아왔다.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영희를 보며 철수는 오히려 더 흥분했다. 울기만 하면 뭐해? 남편 말 잘 들으면 맞을 일도 없을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되자 영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뿐이었다.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서 징징거리는 게 어디 있니? 내가 잘못하니까 남편이 화를 내는 거야. 결혼 1년 만에 영희는 임신했다. 아이가 생기면 철수가 달라질까 기대했지만 현실은 더욱 참혹해졌다. 임신했다고? 그럼 이제 더 조심해야지. 내 아들한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 철수는 영희를 마치 아들을 낳는 기계처럼 취급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영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우리 집 며느리가 임신했다며 자랑하기 바빴다. 더 끔찍한 건 시아버지였다. 철수가 회사에 간 낮 시간, 시아버지는 슬금슬금 영희에게 다가왔다. 며느리야, 임신하니까 더 예뻐 보이네. 처음에는 그저 시아버지의 친근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시선이 영희의 몸을 훑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의 눈빛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들을 낳은 영희에게 철수는 잠깐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뿐이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영희에게 철수는 다시 관계를 강요했다. 아들도 낳았으니까 이제 부부 구실해야지.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핑계대지 마. 옛날 여자들은 애 낳고 바로 일했어. 그날 밤 영희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 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영희의 눈물도 밤새 흘러내렸다. 철수가 출장을 간 어느 날 밤 드디어 시아버지의 본성이 드러났다. 영희가 아기를 재우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며느리야, 외롭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철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해줘야지. 순간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추악한 욕망이 가득했다. 아버님,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어차피 집안 사람인데. 철수한테 말하면 너만 손해야. 그날 밤 영희가 당한 치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철수의 출장 때마다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영희는 철수에게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철수는 오히려 영희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유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영희의 20대는 지옥과 같았다. 남편의 폭력, 시아버지의 성폭력,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절망감. 하지만 영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아이들이었다.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딸, 셋째 아들까지 낳으면서 영희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다. 자신의 행복은 포기했지만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다. 내가 참으면 돼.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 하면.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이 훗날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거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폭력,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한 고통. 영희의 기나긴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1985년 영희는 35이 되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고 한때 아름다웠던 긴 머리는 이제 짧게 잘려 있었다. 철수가 여자가 머리를 기르고 다니면 남자들이 쳐다본다며 강제로 자르게 했기 때문이다. 새 아이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 되었다. 첫째 민수는 15세, 둘째 미영이는 12세, 막내 민호는 10세였다. 영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우리 민수는 공부를 참 잘해요. 선생님이 대학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자랑할 때만 잠깐 행복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철수의 폭력은 아이들이 자란다고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랄해졌다.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영희를 때렸다.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혼내시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 엄마처럼 되면 안 된다. 민수는 아버지의 폭력을 보며 점점 무표정해졌다. 미영이는 구석에서 울었고 민호는 영희 치마폭에 숨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영희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을 본 민수가 말했다. 아빠 그만해요. 뭐? 내 놈이 감히 아비한테 대들어? 철수의 주먹이 이번에는 15세 아들에게 날아갔다. 민수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민수야. 영희가 아들을 감싸 안으려 하자 철수가 발길질을 했다. 애들 앞에서 망신을 주네. 다 너 때문이야. 그날 밤 영희는 코피를 흘리는 민수의 얼굴을 닦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더 참으면 돼.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 1987년 겨울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영희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후련했다. 이제 철수가 출장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철수는 영희의 마른 눈을 보며 비꼬았다. 영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는 전혀 몰랐다. 슬퍼서 눈물이 안 나와요. 영희의 거짓말을 철수는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변한 건 아니었다. 민수는 17세가 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요구했다. 엄마 용돈 줘. 민수야, 이번 달에는 돈이 없어서. 없긴 뭐가 없어? 아빠한테 받으면 되잖아. 아빠는 용돈을 안 주셔. 그럼 엄마가 벌어.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일해서 돈 벌잖아. 민수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쓰렸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 점점 철수를 닮아가고 있었다. 미영이는 14세가 되면서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왜 맨날 맞고만 살아? 다른 엄마들처럼 당당하게 살 수 없어? 미영아, 엄마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는 엄마가 맞는 거 보기 싫어. 차라리 이혼해. 14세 딸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들을 위해 참고 있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1990년 봄 철수가 교통사고로 급사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영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맞지 않아도 돼. 이제 자유야. 20살부터 시작된 20년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19세, 미영이는 16세, 민호는 14세가 되어 있었다. 영희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우리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엄마 혼자 행복하지 마. 우리는 아빠가 죽어서 슬픈데. 민수의 말에 영희는 당황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그토록 싫어했던 아이들이 왜? 철수가 죽고 한 달 후 민수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엄마가 내 말 들어야 해. 민수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지. 엄마는 나한테 순종해. 그 순간 영희는 소름이 돋았다. 민수의 눈빛이 죽은 철수와 똑같았다. 미영이도 이제 엄마 도와서 집안일 해. 그리고 민호는 형 말 잘 들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만 홀로 서 있었다. 며칠 후 민수가 영희에게 돈을 요구했다. 엄마 아빠 보험금 나왔잖아. 내 용돈 줘. 그 돈은 우리가 살아갈 돈이야. 함부로 쓰면 안 돼. 뭐? 내가 가장인데 돈 관리도 내가 해야지.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엄마를 때렸다. 19세 아들의 주먹이 40세 엄마의 뺨을 강타했다. 아빠처럼 하지 마. 아빠처럼?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교육시킨 거야.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폭력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학습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폭력이 자신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철수가 죽었지만 철수는 아이들 안에서 살아 있었다. 영희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사랑했던 아이들이 남편이 되어버린 현실이었다. 영희는 이제 45이 되었다. 남편 철수가 죽은 지 5년이 지났지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수는 24세가 되어 결혼을 했다. 하지만 신혼집 마련할 돈이 없다며 아내와 함께 영희네 집에 눌러 앉았다. 미영이는 21세가 되어 대학을 다녔지만 등록금과 용돈을 모두 엄마에게 의존했다. 막내 민호는 19세로 군대에 갔다 와서 취업 준비를 한다며 집에서 놀고 있었다. 엄마, 우리 신혼집 마련할 때까지만 여기서 살게 해줘. 민수의 아내 순자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영희는 며느리가 생기면 집안이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어느 날 민수가 엄마에게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엄마 아빠 보험금이랑 적금 통장 다 내놔. 민수야, 그건 우리가 살아갈 돈이야. 내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 엄마는 돈 관리를 못하잖아. 뭘 못해? 그 순간 민수의 손바닥이 영희의 뺨을 강타했다. 24세 아들의 힘은 19세 때보다 훨씬 셌다. 말대꾸 하지 마. 집안의 가장이 누군데? 영희는 어쩔 수 없이 통장을 내줬다. 남편 보험금 3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적금 1천만 원, 총 4천만 원이 고스란히 민수 손에 넘어갔다. 이제부터 엄마는 용돈만 받아.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1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부족했다. 하지만 영희가 뭐라고 하면 또 맞을 것이 뻔했다. 순자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하녀 취급을 했다. 어머니, 저희는 맞벌이 하느라 바쁘니까
집안일은 어머니가 다 해주세요. 순자야, 나도 나이가. 어머니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45세면 한창이죠. 순자는 영희에게 빨래, 청소, 요리는 물론 아기 돌보기까지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다. 민수와 순자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어머니, 손녀 육아는 할머니가 하는 거 맞죠? 우리는 돈 벌어야 하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영희는 쉴 틈이 없었다. 아기가 울면 영희가 달려가야 했고, 아기가 아프면 영희가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미영이는 대학 4학년이 되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며 더욱 당당해졌다. 엄마, 내 취업 준비비 줘. 미영아, 돈이 없어. 오빠가 다 가져갔잖아. 그럼 엄마가 벌어. 파트타임이라도 해. 내가 언제 일을 해봤다고. 안 해봤으면 배우면 되지. 다른 엄마들은 다 이래. 미영이는 엄마에게 일자리를 구해오라고 압박했다.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45세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식당일 뿐이었다. 엄마, 식당에서 일한다며? 부끄럽게. 그럼 네가 돈을 벌든지. 영희가 한 번 화를 내자 미영이는 오빠에게 일렀다. 오빠, 엄마가 나한테 소리쳤어. 그날 밤 민수의 주먹이 또다시 엄마에게 날아왔다. 군대를 다녀온 민호는 형과 누나를 그대로 따라했다. 21세가 된 막내는 엄마에게 용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폭력을 휘둘렀다. 엄마, 용돈 줘. 민호야, 정말 돈이 없어. 형한테 달라고 해. 형이 안 줄 텐데. 그럼 엄마가 더 일해서 벌어. 민호까지 가세하자 영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세 자녀가 모두 엄마를 ATM 기계로 여겼다. 돈이 나오지 않으면 때리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압박했다. 영희가 50세가 되던 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친정 형님에게 하소연했다. 형님,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애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영희야,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구나.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들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친정 형님마저 영희를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식들한테 잘해라,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라라며 영희를 탓했다. 친정 어머니는 더 심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려? 그럴 리가 있나? 너 또 거짓말하는 거지? 어머니, 정말이에요. 거짓말 마라.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친정마저 등을 돌리자 영희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가 되었다. 영희가 55세가 되던 해 민수가 폭탄 선언을 했다. 엄마, 우리가 시골에 식당을 차렸어. 거기서 일해. 시골에? 갑자기 왜? 여기는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엄마는 시골로 가야 해. 민수는 엄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시골에 작은 식당을 차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수 부부가 운영하고 영희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일 뿐이었다. 식당 뒤에 작은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 월급은 50만 원 줄게.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밥은 식당에서 먹으면 되고 방세도 안 받잖아. 50만 원이면 충분해. 실제로는 50만 원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2,03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식당 운영비라며 가로챘다. 영희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준비, 서빙까지.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휘어져도 쉴 수 없었다. 엄마,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 민수는 가끔 식당에 와서는 엄마를 재촉하기만 했다. 고마워하거나 격려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건만 자식들은 엄마를 돈 벌어주는 기계로밖에 보지 않았다. 사랑은 사라지고
착취만 남았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의 영희네 식당. 간판에는 영희의 이름이 걸려 있지만 실제 주인은 민수였다. 영희는 그저 하루 17시간 일하는 무급 직원일 뿐이었다. 식당 뒤편 2평짜리 쪽방이 56세 영희의 전부였다. 침대라고 부르기 민망한 좁은 싱글베드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인 방. 화장실과 샤워실은 식당과 공용이었다. 새벽 4시 영희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엄마, 왜 이제 일어나? 벌써 4시야. 민수가 쪽방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영희는 몸이 아파서 30분 더 잤을 뿐인데 민수는 용납하지 않았다. 미안해, 몸이 좀 아파서. 아프면 약 먹고 일해. 손님들 오기 전에 준비 다 해놔. 영희의 하루는 지옥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다. 새벽에는 장보기, 재료 손질, 밑반찬 준비. 오전에는 점심 손님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오후에는 설거지와 청소. 저녁에는 저녁 손님 받고 마지막에는 다음 날 준비까지. 엄마, 물이 왜 이렇게 더러워? 다시 닦아. 엄마,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다시 만들어. 엄마, 속도가 너무 느려. 빨리빨리. 민수와 순자는 번갈아 가며 영희를 다그쳤다. 56세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지만 아무도 배려하지 않았다. 더 끔찍한 것은 손님들 앞에서도 영희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저 할머니는 우리 엄마예요. 일 못해서 혼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손님들은 민수의 말을 듣고 영희를 불쌍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다. 처음 약속한 월급 50만 원은 허상이었다. 엄마,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돼서 30만 원만 줄게. 엄마,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20만 원만 줄게. 엄마,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15만 원만 줄게. 매달 다른 핑계로 월급을 깎았다. 어떤 달은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 엄마는 어차피 밥도 여기서 먹고 방도 여기서 자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영희가 항의하면 민수는 되레 화를 냈다. 그럼 나가서 살아봐. 56세 할머니가 어디 가서 일자리나 구하겠어? 민수의 말이 맞았다. 56세,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여성이 갈 곳은 없었다. 17시간씩 일하는 생활이 3년째 계속되자 영희의 몸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손목에는 심한 통증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다리는 부어서 신발이 맞지 않았고 소화도 안 되어 늘 속이 쓰렸다. 민수야, 나 병원에 좀 가보고 싶어. 병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약국에서 파스나 사붙여. 진짜 아픈 것 같아. 손목이 너무. 엄마, 일 안 하고 싶어서 꾀병 부리는 거지. 할머니들은 다 아프면서 일해. 병원은커녕 약국에서 파스 사는 돈도 아까워했다. 결국 영희는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다. 미영이가 28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결혼식 초대장조차 오지 않았다. 미영이 결혼식은 언제야? 엄마는 못 와. 식당 일해야 하잖아.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잖아. 안 돼. 손님들한테 미안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와봤자. 민수는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남루한 옷차림의 어머니가 결혼식에 와서 창피를 당하느니 아예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결혼식 날 영희는 혼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의 결혼식에도 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 민수의 딸들이 초등학생이 되자 이들마저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물 떠와. 할머니, 이거 치워. 할머니, 왜 이렇게 냄새나?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할머니를 하인 취급했다.
영희가 뭔가 부탁하면 할머니 말은 안 들어도 돼. 아빠가 그랬어라고 대답했다. 60세가 된 영희는 이제 정말 한계였다. 5년간의 식당 일로 몸은 완전히 망가졌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에 시달렸다. 어느 날 밤 영희는 쪽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60년을 살았는데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 20대부터 남편에게 맞았고 40대부터는 자식들에게 맞았다. 이제는 손녀들마저 자신을 무시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이 들렸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그날 밤 영희는 처음으로 도망에 대해 생각해봤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60세에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혼자서도 살 수 있을까? 무서웠다. 60년을 남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도 이미 지옥이었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 영희는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영희는 몰래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메모해뒀다. 아직 전화를 걸 용기는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되었다. 60년간 남을 위해 살았던 영희에게 드디어 자신만을 위한 삶을 꿈꿀 작은 용기가 생겼다. 하지만 그 용기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61세가 된 영희는 6년째 식당 쪽방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몸은 완전히 망가졌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할머니의 사연이었다. 70세의 자식들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자유롭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탈출했다니.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60년간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영희는 몰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장을 보러 나갔을 때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나이 많은 사람도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있잖아. 동사무소에 가보세요. 혼자 살아도 되나요? 물론이지.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조금씩 용기가 생겼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다. 2011년 10월 영희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몸이 아파서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민수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 늙은 것이 돈도 안 되는 주제에 게으름까지 피워. 민수는 영희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61세 노인의 몸은 바닥에 부딪히며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 아파서 그런 건데. 아프면 죽든지. 쓸모없는 늙은이.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맞아 죽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그만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날 밤 영희는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웠다. 첫째, 며칠 동안 조금씩 돈을 모으자. 식당 일을 하면서 잔돈을 조금씩 숨겨두자. 둘째,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자. 주민등록증, 통장 비록 잔고는 거의 없지만. 셋째, 동사무소 위치를 파악하자. 시내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넷째, 언제 도망칠지 타이밍을 정하자. 민수와 순자가 모두 바쁠 때를 노리자. 계획을 세우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다. 영희는 일주일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다. 장을 보러 갈 때 거스름 돈 500원, 1000원씩을 따로 숨겨뒀다. 엄마, 오늘 장값이 얼마야? 32,000원이요. 실제로는 3만 원이었지만 2,000원을 숨겼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1만 5천 원을 모았다. 61세 나이에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돈을 모은 것이었다. 그날은 민수와 순자가 모두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간 날이었다. 식당도 하루 쉬는 날이었다.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일어나서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이 전부였다. 6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이것뿐이라니 서글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몰래 모은 1만 5천 원이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제 정말 나가는 거야. 영희는 쪽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6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막상 떠나려니 무서웠다. 오전 7시 영희는 조용히 식당을 나섰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걸어나가는 길이었다. 시내 동사무소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렸다. 영희는 손에 땀을 쥐고 버스에 앉아 있었다. 정말 도와줄까? 나 같은 늙은이도? 동사무소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물어봤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혼자 살고 싶은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60년간의 고통을 쏟아냈다. 남편의 폭력, 시아버지의 성폭력, 자식들의 착취와 학대. 공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영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영희는 임시 숙소를 제공받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자신을 때리지 않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심사를 받으시고 승인되면 매달 생계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공무원의 말에 영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집도 준다고? 정말 괜찮은가요? 제가 받아도 되나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어르신이 받으시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날 밤 영희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누구도 새벽 4시에 깨우지 않았고 누구도 때리지 않았다. 다음 날 민수는 영희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장을 보러 간 줄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놀랐다. 엄마가 어디 갔지? 민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영희를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제야 영희가 정말로 도망간 것을 깨달았다. 이 미친 할망구가 어디로 도망갔어? 민수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영희 없이는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허드렛 일을 해주던 무급 노동자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시작된 것이다. 용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자유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영희는 61세에 깨달았다.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고 했다. 영희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승인되었다. 한 달에 5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2세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돈이 생긴 것이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이제 매달 1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르신께서 받으실 권리가 있으세요. 영희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60년간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돈을 준다니. 3개월 후 영희에게 임대 아파트가 배정되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영희에게는 궁전 같았다. 이 집이 정말 제 집인가요? 네, 어르신 명의로 계약된 집이에요. 마음껏 사세요. 열쇠를 받은 영희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다. 방 하나, 거실, 작은 부엌, 화장실. 그 어느 것도 크지 않았지만 모든 게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가장 감격스러운 건 침실이었다. 60년간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자신만의 침대가 있었다.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아. 영희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때리지 않는다는 게 아직도 꿈 같았다.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공원 청소와 화단 관리 일이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62세 영희에게는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직장이었다. 식당에서의 17시간 노동과는 차원이 달랐다. 공원을 청소하며 영희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 할머니들과 도시락을 먹었다. 영희 씨,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워요. 영희의 대답에 동료들이 놀랐다. 보통은 혼자 사는 것을 외로워하는데 영희는 오히려 자유롭다고 했으니까. 생계비 50만 원과 공공근로 80만 원으로 월 13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 영희는 생전 처음으로 가계부를 작성해봤다. 월세 15만 원 임대주택이라 저렴했다. 전기, 가스, 관리비 8만 원, 식비 30만 원, 생필품 7만 원, 용돈 10만 원, 저축 60만 원. 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영희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었다. 어르신, 월 60만 원씩 적금하시는 거예요? 네,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통장에 영희라는 이름으로 적금이 개설되었다. 62세에 자신 명의로 처음 만든 적금이었다. 영희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아침 7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누가 깨우지 않아도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시고 8시에 공원으로 출근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오후 1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영희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다. 60년간 알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2014년 영희의 적금 통장에는 1,440만 원이 모여 있었다. 월 60만 원씩 24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다. 정말 내 돈이야? 영희는 통장 잔고를 보며 눈물이 났다. 64세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돈 1,000만 원 이상을 모은 것이다. 남편이 보험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은 하루 만에 아들에게 빼앗겼지만 이 1,440만 원은 자신이 직접 벌고 모은 돈이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만의 돈이었다. 2014년 여름 민수가 영희를 찾아왔다. 3년 만에 재회였다. 영희의 주소를 알아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엄마, 여기서 뭐해? 살고 있어. 혼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영희는 속으로 비웃었다. 3년간 한 번도 찾지 않던 자식이 갑자기 걱정이라니. 엄마, 집에 돌아가. 미영이랑 민호도 엄마 보고 싶어 해. 싫어. 뭐?
영희의 단호한 대답에 민수는 당황했다. 전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던 어머니였다. 집에 가서 뭘 해? 또 맞으면서 살아? 엄마, 우리가 언제? 29살부터 지금까지 35년간 나를 때린 게 너야, 민수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영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엄마, 그런데 우리 식당이 어려워서 돈이 좀 필요해. 조금만 도와줘. 결국 본색이 나왔다.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다. 얼마?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여기서 3년간 살았으면 돈이 있을 텐데. 있어도 안 줘.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예전 같으면 벌써 주먹이 날아왔을 것이다. 엄마가 변했네? 자식한테 이럴 거야? 너도 변해봐. 35년간 나를 때린 것부터 사과해. 사과? 내가 왜? 사과 안 하면 돌아가. 민수는 어쩔 줄 몰랐다. 예전의 순종적인 어머니는 사라지고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다. 결국 민수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영희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민수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돈은 아무도 못 가져가. 64세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돈과 집을 가진 영희.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어머니가 아니었다. 자유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65세가 된 영희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공공근로보다 조건이 더 좋았다.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일도 훨씬 수월했다. 또한 65세부터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월 수입이 늘어났다.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노인 일자리 급여 60만 원, 총 월 수입 130만 원, 생활비는 그대로 70만 원 정도 쓰고 60만 원은 계속 적금했다. 3년째 꾸준히 저축하자 통장 잔고가 2천만 원을 넘어섰다. 2천만 원. 영희는 통장을 보며 감격했다. 65년을 살면서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돈이었다. 2015년 가을, 이번에는 미영이가 찾아왔다. 32세가 된 딸은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영희를 찾아왔다. 엄마, 보고 싶었어? 미영이는 영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무슨 일로 왔어?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딸이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3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서. 미영이는 당황했다. 엄마가 이렇게 차갑게 말할 줄 몰랐다. 엄마, 나 아기 낳을 건데. 준비할 게 많아서. 역시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다. 병원비가 부족해? 남편이 벌면 되겠네. 엄마, 남편 월급이 적어서. 조금만 도와줘. 500만 원만. 없어. 엄마, 내가 네 딸이야. 손자 낳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예전 같으면 영희가 무서워서 돈을 줬을 것이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 32년간 나한테 한 게 뭔데? 영희는 미영이에게 차근차근 말했다. 미영아, 너 21살 때부터 나한테 돈 달라고 했지? 대학 등록금, 용돈, 취업준비비. 내가 얼마를 줬는지 기억해? 그건 너 결혼식 때 나 왜 못 갔는지 기억해? 너희 오빠가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손자 낳는다고 안 찾아오더니 이제 돈 필요하니까 찾아오네. 미영이는 할 말을 잃었다. 영희가 과거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다. 엄마, 그때는 내가 어려서. 너 지금도 32살인데 어린이야? 미영이는 전략을 바꿨다.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야기는 엄마 손자야.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아기 아빠가 도와줘야지. 엄마가 이럴 거야?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자 위에서. 다른 할머니 얘기하지 마. 다른 할머니들은 딸한테 35년간 무시당하지 않았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 조금만이라도 100만 원만. 100원도 안 줘. 미영이는 화가 났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여기서 혼자 돈 모아서 뭐하게? 어차피 엄마 죽으면 우리가 상속받을 텐데. 그 순간 영희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상속? 누가 받는다고? 미영이가 돌아간 후 영희는 깊이 생각했다. 자식들은 여전히 자신을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죽으면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절대 안 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저런 놈들이 가져가면 안 돼. 다음 날 영희는 구청에 가서 유언장 작성에 대해 문의했다. 어르신,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 재산을 자식들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영희는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식분들께 한 푼도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유언장에 서명하는 순간 영희는 마음이 후련했다. 이제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다. 68세가 된 영희에게 막내 민호가 찾아왔다. 29세가 된 민호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요구했다. 엄마,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줘. 빌려주면 언제 갚을 건데? 사업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 성공 못하면? 성공할 거야. 영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민호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빌린 돈 중에서 갚은 게 하나라도 있어? 그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9년간 수백만 원 빌려갔는데 10만 원도 갚은 적 없잖아. 민호는 당황했다. 엄마가 이렇게 계산적일 줄 몰랐다. 엄마,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랬어. 이번에는 진짜 갚을게. 믿을 수 없어. 그럼 차용증 써줄게. 차용증을 써도 안 갚을걸? 민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엄마가 이럴 거야? 자식이 도움 청하는데. 도움? 35년간 너희들이 나한테 도움 준 게 뭐가 있는데? 영희는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ATM이 아니야. 뭐? 68년을 살면서 마지막 7년이 가장 행복했어. 너희들과 떨어져 사는 게. 엄마,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이용만 했지. 이제 나도 너희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영희의 선언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앞으로 돈 달라고 오지 마. 안 줄 거니까. 그리고 내가 죽어도 장례식 오지 마. 너희들과는 인연을 끊었어. 민호가 나간 후 영희는 홀로 앉아 생각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시원한 말을 한 것 같았다. 69세가 된 영희의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을 넘어섰다. 7년간 꾸준히 모은 결과였다. 3천만 원. 영희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돈이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자유야. 69세에 3천만 원을 모은 영희.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였다.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독립을 이뤄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영희에게는 오히려 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는데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물을 끓여 꿀차를 타서 마시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파며 마늘 싹을 돌보는 시간이 행복했다. 점심에는 혼자만을 위한 간단한 찌개나 밥을 해먹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아파트 화단에서 수다를 떨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영희는 매일 이런 생각을 했다. 71년을 살면서 마지막 10년이 가장 행복했다. 꾸준한 저축 덕분에 통장 잔고가 4천만 원을 넘어섰다. 71세 할머니가 10년간 모은 돈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4천만 원. 영희는 통장을 보며 뿌듯해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해봤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을 위해 쓸 국리를 했겠지만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작은 여행을 가보고 싶었다. 71년을 살면서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신혼여행도 없었고 가족여행도 없었다. 이제라도 혼자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2021년 72세가 된 영희에게 세 자식이 모두 함께 찾아왔다. 민수 50세, 미영이 38세, 민호 33세. 10년 만에 처음 보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엄마, 오랜만이야.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영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무슨 일로 왔어?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가족인데. 가족? 10년간 안부 한 번 안 묻던 사람들이? 세 자식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분명 미리 짜고 온 것이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그런 연기에 속지 않았다. 갑자기 왜? 10년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으면서. 민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은 형이 큰 병에 걸렸어. 무슨 병? 암이야, 암. 수술비가 많이 필요해서. 영희는 민수를 쳐다봤다. 얼굴이 멀쩡해 보였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게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2천만 원? 영희는 속으로 비웃었다. 결국 돈 얘기였다. 그것도 자신 통장에 있는 돈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엄마, 형이 죽을 수도 있어. 제발 도와줘. 미영이가 울며 매달렸다. 예전 같으면 영희가 당황해서 돈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영희는 차분히 말했다. 민수야, 정말 암이야? 응, 엄마. 정말이야. 그럼 진단서 가져와. 진단서? 병원 진단서. 암이라면 진단서가 있을 거 아니야. 민수가 당황했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집에 두고 왔어. 그럼 가져와. 진단서 보고 생각해 볼게. 엄마, 시간이 급해서 오늘 당장 입원해야 해. 영희는 확신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거짓말하지 마. 암 수술이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게 어디 있어? 거짓말이 들통나자 세 자식의 태도가 돌변했다. 엄마, 진짜 안 도와줄 거야? 형이 병든 것도 거짓말이고 돈만 가져가려는 거잖아. 그럼 어쩔 건데? 여기서 혼자 죽을 때까지 돈 모으고 있을 거야?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래, 혼자 죽을 거야.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고. 뭐? 유언장 썼어. 내 돈 한 푼도 너희들한테 안 가. 세 자식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가 정말 그럴 거야? 그럴 거야. 50년간 너희들한테 이용만 당했는데 죽어서까지 이용당할 순 없지. 엄마,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 엄마를 50년간 때리고 돈을 빼앗아가? 영희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 앞으로 오지도 마. 엄마.
나한테는 자식이 없어.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야. 새 자식은 할 말을 잃고 나갔다. 영희는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74세가 된 영희는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영희는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 남편을 위해, 시아버지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자신은 없었다. 그때는 그것이 모성애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그건 모성애가 아니라 길들여진 희생이었다. 사회가, 가족이 강요한 역할이었다. 진짜 모성애가 뭘까? 영희는 곰곰 생각해봤다. 자식을 무조건 감싸주고 돈을 주고 희생하는 게 모성애일까? 아니었다. 진짜 모성애라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했다.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고 계속 돈을 주는 건 모성애가 아니라 망치는 사랑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망쳤구나. 영희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자식들을 너무 감싸고 돌며 키웠기 때문에 자식들이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어른이 된 것이다. 2024년 75세가 된 영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나 할까? 를 생각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아파트 화단 벤치에서 수다를 떨고 낮에는 집에서 TV만 켜놓고 그냥 있거나 설거지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TV에서 나오는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복용하는 약을 챙겨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병원에 가서 혈압약도 받고 무릎이 아프면 파스도 받아왔다.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돈도 5천만 원 가까이 모였다. 하지만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였다. 어느 저녁 영희는 베란다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75년을 살면서 마지막 15년이 가장 행복했다. 왜일까? 모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무조건적인 희생, 끝없는 사랑, 자식 위한 헌신. 하지만 그런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망치고 어머니 자신도 망친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고 때로는 등을 돌리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병이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도 스스로 살아가거라. 나는 나만의 삶을 살겠다. 창밖의 저무는 석양이 아름다웠다. 75세에 처음으로 보는 진짜 자유로운 석양이었다. 모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난 75세 영희 할머니.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